도와주세요. 회장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여자가 나를 납치하려고 해. 30년간 한 가족을 위해 헌신한 가사도우미가 하루아침에 납치범이 되었다면 믿을 수 있으신가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저택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치매에 걸린 대기업 회장을 30년간 모셔온 미라 씨가 갑자기 납치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회장의 세 자녀들이 숨기려 했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의 반전 결말을 끝까지 들으시면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새벽 5시, 윤미라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눈을 떴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 10분 전이었다. 30년간 이 저택에서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다. 그녀는 살짝 몸을 일으켜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최 회장의 침실에서는 여전히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었다. 복도로 나서자 이른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저택은 여전히 웅장했지만 예전처럼 생기가 돌지 않았다. 한때 웃음소리와 활기로 가득했던 이곳은 이제 침묵과 긴장만이 감돌았다. 부엌으로 향하는 길에 거실을 지나치며 미라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회장이 건강하던 시절, 부인이 살아계실 때 찍은 사진들이었다. 그때의 회장은 당당하고 자신감에 넘쳤으며 세 자녀들의 얼굴에는 순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미라가 부엌에 도착해 따뜻한 물을 끓이고 있을 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회장이 깨어난 모양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차를 우리고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다. 회장은 요즘 식욕이 없어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만 드실 수 있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미라는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 회장의 컨디션은 어떨까? 어제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돌아가신 부인을 찾았다. 그런 날이면 미라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회장님, 주무셨어요? 미라가 노크를 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구지?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미라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회장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카리스마 넘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작고 여린 노인의 모습이었다. 미라예요. 회장님,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그녀가 다정하게 말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미라구나.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정말 아름다웠다. 미라가 정성스럽게 가꾼 장미꽃들이 붉게 피어 있고 오래된 느티나무는 넓은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봄 햇살이 잔디밭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네, 정말 좋은 날씨예요. 아침 드시고 잠시 정원에 나가 보실까요? 미라가 제안했다. 그래, 좋겠구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라는 회장이 아침을 드시는 동안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제대로 쥐지 못할 때면 자연스럽게 도와드렸다. 회장은 그럴 때마다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미라는 늘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천천히 드세요. 시간은 충분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일하는 회장을 휠체어에 태워 1층으로 모셨다. 정원으로 나가는 길에 현관홀을 지나는데 마침 장남 준호가 집에 들어왔다.
그는 정장 차림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준호가 형식적으로 인사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거실 벽에 걸린 명화들을 훑고 있었다. 피카소의 작품과 모네의 그림들, 각각이 억대가 넘는 가치를 지닌 것들이었다. 준호구나. 회장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회사는 잘 되고 있지? 네, 아버지.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경영권을 두고 이사회에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다. 혹시 오늘 시간 있으시면 중요한 서류에 사인 좀 받고 싶은데. 미라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회장님께서 오늘은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셔서요. 오후에 충분히 쉬신 후에 하시면 어떨까요? 준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미라 씨,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하지만 회장님의 건강이 우리가 아버지를 더 잘 알아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회장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혼란스러워했다.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휠체어를 밀어 정원으로 나갔다. 뒤에서 준호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네, 변호사님. 아버지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법적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정원의 벤치에 앉은 회장은 장미꽃을 바라보며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이 꽃들 참 예쁘구나. 누가 가꾸는 거지? 제가 가꾸고 있어요. 회장님, 고맙구나. 미라야. 회장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 없었으면 이 집이 어떻게 됐을까? 그때 차남 현우가 집에 도착했다. 그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자주 오지는 않았지만 요즘 들어 아버지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자주 얼굴을 비치고 있었다. 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현우가 다가와 물었다. 그의 눈에는 계산적인 빛이 어려 있었다. 현우로구나. 회장이 반가워했다. 사업은 잘 되고 있지? 네, 아버지. 그런데 자금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해외 프로젝트를 확장하려면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피곤해 하시는데. 현우가 미라를 노려보았다. 가정부가 가족 일에 참견하는 게 적절해 보이세요? 저는 단지 회장님의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서 왜 매일 밖으로 데리고 나와요? 집에서 푹 쉬게 해드려야죠. 현우의 말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다. 회장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했다. 두 사람의 날카로운 대화를 들으며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싸우지 마라. 제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라는 즉시 회장을 진정시키려 했다. 괜찮아요. 회장님. 아무도 싸우지 않아요. 오후가 되자 막내딸 예진도 집에 왔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비싼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최근 부동산 투자로 돈이 필요해진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받아내려 하고 있었다. 아빠,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예진이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맛있는 케이크를 사왔어요. 함께 드실까요? 거실에 모인 세 남매는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다. 각자의 속마음에는 유산에 대한 계산이 들어 있었다. 미라는 부엌에서 차를 우리며 이들의 대화를 들었다. 겉으로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재산 분할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아버지,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강남, 땅값이 특히. 예진이 말을 꺼냈다. 지금은 회사 경영권이 더 중요한 문제죠. 준호가 끼어들었다. 해외 사업 확장이 우선이에요.
국내만 보고 있으면 뒤처져요. 현우도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회장은 이들의 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점점 더 혼란스러워하며 미라를 찾기 시작했다. 미라야, 미라는 어디 있지? 회장이 불안해하며 말했다. 미라가 차를 들고 거실로 들어갔다. 여기 있어요. 회장님. 그 순간 세 남매의 시선이 미라에게 집중되었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왜 아버지는 자식들보다 가정부를 더 찾는 것일까? 예진이 차갑게 말했다. 미라 씨, 가족끼리 있을 때는 자리를 피해 주세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불안해하시는데 우리가 잘 돌볼 수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미라는 마지못해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문틈으로 들리는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돈과 재산에 관한 것뿐이었다. 아무도 회장의 실제 상태나 감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간 후 일하는 회장과 단둘이 남았다. 회장은 하루 종일 쌓인 피로로 지쳐 보였다. 미라야. 회장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맙구나. 너만이 날 진짜로 걱정해 주는구나. 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당연한 일이에요. 회장님. 제가 이 집에서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죽고 나면 너는 어떻게 될까?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런 말씀 마세요. 회장님은 건강하게 오래 사실 거예요. 하지만 미라도 알고 있었다. 회장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세 자녀들의 시선은 날로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그녀를 경계하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것처럼. 그날 밤 미라는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에 비친 정원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지 쓸쓸해 보였다. 이 저택에는 이제 진정한 가족의 온기가 사라진 것 같았다. 남은 것은 탐욕과 의심, 그리고 차가운 계산뿐이었다. 미라는 한 가지 바람만을 품었다. 회장이 마지막 순간만큼은 인간답게 존중받으며 세상을 떠날 수 있기를. 일주일 후 토요일 아침, 저택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세 남매가 모두 집에 모이기로 한 날이었다. 미라는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며 손님 맞이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었다.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준호가 가장 먼저 도착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와서 아버지의 서재를 뒤적이고 있었다. 중요한 서류들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했다. 미라가 차를 가져다 주려 하자 그는 날카롭게 말했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방해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회장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자신인데 왜 그들은 늘 자신을 배제하려 할까? 현우는 정오쯤 도착했다. 그는 해외에서 급히 들어온 듯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왔다.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형, 벌써 와 있었네. 현우가 준호를 보며 말했다. 아버지 상태는 어때? 글쎄, 어제보다는 나아 보이는데. 준호가 애매하게 대답했다. 사실 그는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었다. 예지는 오후 늦게 도착했다. 그녀는 명품으로 치장한 채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 왔다. 겉보기에는 효심이 깊어 보였지만 일하는 그녀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다. 아빠,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예진이 달콤한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세 자녀를 바라보았다. 오늘은 비교적 정신이
맑은 편이었다. 모두들 바쁠 텐데 고맙구나.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네. 저희가 아버지를 얼마나 걱정하는데요. 예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다. 준호가 신중하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그래서 말인데요. 회사 업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사회에서도 계속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요. 무슨 결정 말이냐? 회장이 물었다. 경영권 이양에 관한 것이요. 아버지께서 직접 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대신. 준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우가 끼어들었다. 잠깐, 형. 그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려고. 우리도 회사 주주인데 주주라고 해봤자 지분이 얼마나 된다고. 준호가 비웃었다. 지분이 적다고 해서 발언권이 없는 건 아니잖아.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내 경험이 필요해. 예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오빠들은 회사만 생각하는데 부동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강남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금이 매도 타이밍이라고요. 매도? 준호가 놀란 듯 물었다. 왜 멀쩡한 땅을 팔아? 현금이 필요하니까요. 세금 문제도 있고 상속세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예진의 말에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회장은 자녀들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혼란스러워했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미라가 부엌에서 차와 간식을 준비하며 이들의 대화를 들었다. 아무도 아버지의 현재 상태나 감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재산과 권력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아버지, 제가 가져온 사진들 보실래요? 예진이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다. 엄마와 함께 찍었던 추억들이에요. 예진이 꺼낸 앨범에는 가족의 행복했던 시절이 담겨 있었다. 부인이 살아있던 시절, 아이들이 어릴 때의 모습들이었다. 어머, 이때 내가 참 어렸네. 예진이 한 장의 사진을 가리키며 웃었다. 회장은 사진을 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때가 좋았지. 너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엄마, 생각 많이 나시죠? 현우가 물었다. 매일 그립구나. 미라가 없었다면 혼자 어떻게 지냈을까? 회장이 중얼거렸다. 그 말을 들은 세 남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왜 아버지는 늘 그 가정부 이야기를 할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미라 씨가 아버지를 잘 돌봐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그녀의 일이니까요. 일이라고? 미라는 단순히 일로 나를 돌보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회장이 말하려 하자 현우가 끼어들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죠. 고용인. 회장이 당황한 듯 물었다. 그렇죠. 미라 씨는 우리 집 직원이에요. 물론 오래 일해서 가족 같은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다르잖아요. 예진이 차갑게 말했다. 미라는 부엌에서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30년간 이 집에서 살며 회장을 돌본 것이 단순히 일이었다고? 그들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너희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회장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미라는 아버지, 진정하세요. 준호가 아버지를 달래려 했다. 우리가 잘못 말했어요. 하지만 예진은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라 씨가 아버지를 너무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항상 그녀만 찾으시고. 그게 뭐가 나쁘단 말이야?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현우가 거들었다. 아버지께서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셔야 해요. 가족. 회장이 비웃었다. 너희는 언제 나와 시간을 보냈더라? 세 남매는 할 말을 잃었다. 사실 그들은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바쁜 사업가였고 그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다. 이때 미라가 차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다. 분위기가 험악해진 것을 감지한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차 드시겠어요? 미라야, 고맙구나. 회장이 반가워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 아이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서 기분이 나빠졌었는데 세 남매의 시선이 일제히 미라에게 집중되었다. 그들의 눈에는 적대감이 섞여 있었다. 예진이 냉정하게 말했다. 미라 씨, 가족끼리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리를 피해 주시겠어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미라가 말하려 하자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가족 회의에 외부인이 끼어들 필요는 없어요. 외부인. 회장이 격분했다. 미라를 외부인이라고 부르다니. 아버지, 진정하세요. 현우가 아버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회장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너희는 정말 몰라주는구나. 미라가 얼마나. 회장이 말하다가 갑자기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미라가 재빨리 다가가 회장의 등을 두드려주며 물을 가져다 드렸다. 천천히 숨 쉬세요. 회장님, 괜찮아요. 고마워. 미라야. 회장이 진정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세 남매는 확신했다. 아버지가 이 하인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에게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미라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라왔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아버지, 건강관리를 위해서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게 어떨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전문 간병인. 회장이 의외라는 듯 물었다. 네, 미라 씨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더 젊고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우가 거들었다. 미라로 충분해.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하지만 아버지, 병원에서도 전문 간병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예진이 거짓말을 했다. 미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이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들이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세 남매는 거실에서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눴다. 미라는 2층에서 회장을 재우고 있었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 상황을 그냥 둘 수는 없어. 준호의 목소리였다. 맞아. 아버지가 너무 그 여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현우가 동의했다. 혹시 그녀가 아버지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예진이 의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뜻이야? 재산을 노리는 거 말이야. 아버지 상태가 이런데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잖아.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서로 눈을 맞추며 생각했다.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일단 지켜보자. 준호가 결론을 내렸다. 그녀가 수상한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아버지께 미라 씨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달라고 계속 말씀드려야 해. 현우가 덧붙였다. 필요하다면 강경한 조치도 취해야 할 거야. 예진이 차갑게 말했다. 그날 밤 미라는 잠들지 못했다. 세 남매의 의심스러운 시선과 차가운 말들이 계속 떠올랐다. 그들은 이미 자신을 적으로 여기고 있었다. 단지 회장을 진심으로 돌봤을 뿐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일까? 옆방에서는
회장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만 일하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되었다. 가족의 민낯을 본 이상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한 주가 지난 화요일 오후 날씨가 유난히 화창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회장은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였다. 미라는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놓였다. 미라야,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회장이 창가에 앉아 말했다. 정말 좋은 날씨예요. 산책 나가시고 싶으세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 좋겠구나. 오랜만에 밖 공기를 마셔보자. 미라는 기뻤다. 요즘 회장이 집 안에만 있어서 걱정이었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 보였다. 그녀는 휠체어를 준비하고 세 장의 얇은 카디건을 가져다 드렸다. 어디로 갈까요? 미라가 물었다. 근처 공원이면 좋겠구나.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 구경도 하고 한림공원까지는 도보로 10분 거리였다. 미라는 회장을 휠체어에 태우고 천천히 공원으로 향했다. 길가에는 봄꽃들이 만개해 있었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참 오랜만이네. 회장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산책을 했더라? 지난달에도 나오셨잖아요. 미라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네.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다. 공원에 도착하자 미라는 그늘진 벤치 옆에 휠체어를 세웠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와 새들의 지저귀미 평화롭게 들려왔다. 회장은 한동안 조용히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미라야, 고맙구나. 회장이 갑자기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 없었으면 나는 정말 외로웠을 거야. 아이들은 모두 바쁘고 나는 점점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어가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회장님은 여전히 소중한 분이에요. 미라가 회장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회장은 미라의 말에 위안을 받는 듯했다. 하지만 갑자기 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혼란스러운 기색이 스며들었다. 여보, 회장이 미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언제 이렇게 늙었어? 미라는 당황했다. 회장이 또다시 자신을 돌아가신 부인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회장님, 저는 미라예요. 부인께서는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무슨 소리야?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이 내 아내잖아. 왜 거짓말을 해? 회장님, 진정하세요. 제가 미라예요. 미라가 다가가려 하자 회장이 더욱 흥분했다. 아니야. 넌 내 아내야. 회장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다. 왜 자꾸 다른 사람이라고 해? 미라는 급히 회장을 진정시키려 했다. 괜찮아요. 회장님, 천천히 앉아 계세요. 하지만 회장은 점점 더 격해졌다. 기억의 혼란 속에서 현실과 과거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휠체어에서 일어서려 하다가 비틀거렸고 미라가 급히 그를 붙잡았다. 놓으라고. 회장이 소리쳤다. 이 사람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미라는 당황한 채로 회장을 달래려 했다. 회장님, 제발 진정하세요. 집에 돌아가요. 집, 여기가 어딘데? 회장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집이 어디야? 도와주세요. 회장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누군가 나를 납치하려고 해. 그 순간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와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이 할아버지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
이분이 치매를 앓고 계셨어. 미라가 설명하려 하자 회장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치매가 아니야. 이 사람이 나를 납치하려고 하는 거야.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지나가던 젊은 여성이 가가와 회장을 달래려 했다. 이 여자 모르는 사람이에요. 회장이 미라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도와주세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다. 사람들은 미라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이미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고 있었다. 아저씨, 이분과 무슨 관계세요? 한 남성이 미라에게 물었다. 저는 이분의 가사 도우미예요. 3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해왔어요.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사 도우미라고요? 그럼 가족은 어디 있어요? 집에 연락해 볼게요. 미라가 급히 휴대폰을 꺼냈다. 그때 마침 현우가 나타났다. 그는 회사 일로 근처에 왔다가 우연히 이 상황을 목격한 것이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다가온 것이다. 아버지, 현우가 달려와 외쳤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현우야. 회장이 현우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이 여자가 나를 이상한 곳으로 데리고 와서. 현우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분노에 차서 미라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이 가정부가 우리 아버지를 무단으로 데리고 나와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현우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잠깐요. 저는 회장님과 함께 산책을 나온 것뿐이에요. 미라가 변명하려 했다. 허락도 없이 치매 환자를 데리고 나와서 이런 일을 벌여놓고. 현우가 미라를 밀쳐내며 소리쳤다.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납치했어요. 현우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납치? 정말이에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다. 이때 경찰이 도착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2대가 공원에 도착한 것이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경찰관이 물었다. 현우가 재빨리 다가가 말했다. 우리 집 가정부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무단으로 데리고 나와서 실종시킬 뻔했어요. 실종이라고요? 경찰관이 놀란 듯 물었다. 아버지가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시는 걸 이용해서. 현우가 말을 하다가 눈물까지 짜내며 연기했다. 만약 제가 늦게 찾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미라는 어이없었다. 그게 아니에요. 회장님께서 산책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누가 허락했어요? 현우가 날카롭게 반박했다. 가족의 동의도 없이 환자를 데리고 나올 권한이 당신한테 있어요? 경찰관이 미라에게 물었다. 아주머니, 정말로 허락 없이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 회장님을 돌봐왔어요. 언제나 이렇게 산책을 함께 했고요. 미라가 억울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세요. 현우가 아버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시잖아요. 회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집에 가고 싶어. 보세요. 할아버지께서 완전히 혼란스러워하고 계시잖아요. 한 구경꾼이 말했다. 이런 상태의 환자를 혼자 데리고 나오면 위험하죠. 다른 사람이 동조했다. 경찰관이 미라에게 말했다. 일단 서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겠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미라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럼 왜 아버지께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현우가 추궁했다. 치매 증상 때문이에요. 가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거든요. 그런 상태인 줄 알면서 왜 혼자 데리고 나온 거예요? 현우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경찰관이 미라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미라는 절망했다. 제발 회장님께 물어보세요. 저를 아신다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회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은 완전히 미라를 의심하게 되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납치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아저씨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정말 납치범인가 봐요.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미라는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태워졌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회장을 바라보았다. 회장은 현우의 부축을 받으며 또 다른 차에 타고 있었다. 회장님. 미라가 간절히 불렀지만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미라는 눈물을 흘렸다. 30년을 진심으로 돌본 회장에게 납치범으로 몰리다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한편 현우는 차 안에서 형과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미라가 아버지를 납치했어요. 지금 경찰서로 잡혀갔어요. 뭐라고? 준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를 무단으로 데리고 나가서 길을 잃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기회를 잡았네요. 좋았어. 이제야 그 여자의 정체가 드러났군. 준호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저녁 뉴스에는 대기업 회장 납치, 미수 사건이 보도되었다. 미라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긴 했지만 그녀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구치소에서 밤을 보낸 미라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 단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회장의 서재 어딘가에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동안 회장이 쓰던 일기장들, 그 안에는 자신에 대한 진짜 마음이 적혀 있을 것이다. 미라는 마음을 다잡았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미라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30년간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거짓일 리는 없었다. 반드시 회장님의 진짜 마음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하며 그녀는 긴 밤을 버텨냈다. 구치소에서 이틀을 보낸 미라에게 희망의 전령이 찾아왔다. 국선 변호사로 배정된 젊은 여성 변호사 김지영이었다. 그녀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열정이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윤미라 씨. 저는 김지영 변호사입니다. 지영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변호사님. 미라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이틀 동안 울고 또 울었기 때문이었다. 일단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최 회장님과는 어떤 관계세요? 30년 동안 그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해왔어요. 회장님을 진심으로 돌봤는데 이런 일이. 미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지영은 미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느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납치범으로 몰 수 있을까? 미라 씨, 평소에 회장님께서 당신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저를 가족처럼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특히 부인께서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미라가 말하다가 멈췄다. 더욱 뭐요? 의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도 자주 말씀하셨죠. 지영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런 말씀들을 기록으로 남겨둔 게 있나요? 편지나 일기 같은? 회장님께서 서재에서 일기를 쓰시는 걸 봤어요. 아마 그 안에. 미라가 희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어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볼게요. 그 일기장들이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법원은 지영의 신청을 받아들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수사관들과 함께 저택에 도착한 지영은 세 남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분노에 차서 외쳤다. 우리 집을 뒤지겠다고요? 법원 명령입니다. 지영이 차분하게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다. 피해자의 변호를 위해 필요한 증거를 찾아야 해요. 무슨 증거요? 현우가 날카롭게 물었다. 최 회장님께서 미라 씨에 대해 남기신 기록들이요. 예진이 비웃었다. 그런 게 있을 리 없어요. 아버지가 가정부에 대해 뭘 기록해 두겠어요? 하지만 지영은 확신이 있었다. 30년을 함께 산 관계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수사관들이 서재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안절부절 못하며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만약 정말 아버지가 일화에 대한 좋은 글을 남겨뒀다면 어쩌지? 여기요. 한 수사관이 외쳤다. 그는 회장의 오래된 책상, 그 가장 깊숙한 서랍에서 낡은 가죽 노트를 발견한 것이었다. 지영이 조심스럽게 노트를 열어보았다. 흔들리는 필체로 쓰인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다. 2023년 3월 15일. 오늘도 미라가 내 약을 챙겨주었다. 아이들은 바빠서 전화도 잘 안 하는데 이 아이만은 늘 내 곁에 있다. 고맙다. 지영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2023년 5월 20일. 미라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겠다. 내 삶을 지탱해주는 이는 가족이 아닌 그녀다. 아이들에게는 실망만 안겨줬지만 미라만큼은 나를 진심으로 아껴준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런 글이 있을 줄은. 계속 읽어보세요. 예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2023년 8월 3일. 병이 점점 심해진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하지만 미라의 따뜻한 손길만은 기억한다. 그녀 없었다면 이 외로운 집에서 어떻게 버텼을까? 현우가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지영은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목을 발견했다. 2024년 1월 10일. 송 변호사와 상담했다. 미라에게 뭔가 남겨주고 싶다. 그녀는 내 자식들보다 더 나를 사랑해 주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오해할까봐 걱정이다. 송 변호사? 지영이 고개를 들었다. 그분이 누구세요? 세 남매는 서로 눈치를 보며 대답하지 않았다. 지영이 다시 물었다. 최 회장님의 법률 고문이 송 변호사라는 분 맞나요? 마침내 준호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30년째 아버지의 법률 업무를 맡고 있어요.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왜요?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해야 해요. 그날 저녁, 지영은 송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송민석 변호사는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지닌 분이었다. 그는 지영을 보자마자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미라 씨, 일로 오셨군요. 송 변호사가 먼저 말을 꺼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최 회장님께서 미라 씨에 대해 남기신 다른 기록이나 문서가 있나요? 송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금고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사실 이것을 언제 공개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다. 지영이 봉투를 열자 최 회장의 친필로 쓰인 문서가 나왔다. 그것은 새로 작성된 유언장이었다. 이게 지영이 놀란 듯 말했다. 작년 12월에 회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이에요. 정신이 맑을 때 변호사 2명이 참관한 가운데 만들어진 정식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미라에게 저택의 일부와 상당한 현금을 남긴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왜 이걸 숨기셨어요? 회장님께서 그러셨어요. 자녀분들이 미라 씨를 오해할까봐 걱정된다고. 당신이 돌아가신 후에 공개해달라고 하셨어요. 지영은 전율했다. 이 유언장이 진짜라면, 물론 진짜입니다. 필적 감정도 받았고, 회장님의 정신 상태도 의사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치매 초기 단계여서 법적 판단 능력에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럼 왜 자녀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송 변호사가 쓸쓸하게 웃었다. 자녀들의 반응을 뻔히 아시니까요. 미라 씨를 이용해서 유언장을 조작했다고 생각할까봐.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네, 공개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송 변호사가 결심한 듯 말했다. 이때 송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사실 이것도 있어요. 회장님께서 미라 씨와 함께 찍은 사진들과 그녀에 대한 감사 편지들이에요. 편지들을 읽어보자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라에게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나를 짐으로 여기지만 당신만은 늘 나를 한 인간으로 대해주었어요. 고맙습니다. 미라야, 내가 죽고 나면 아이들이 당신을 괴롭힐까봐 걱정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이 집의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편지들은 모두 최 회장의 진심, 어린 고백들로 가득했다. 변호사님,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걸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것이 제 의무죠. 송 변호사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미라를 만나러 구치소로 갔다. 미라는 변호사의 환한 얼굴을 보고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음을 직감했다. 미라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영이 웃으며 말했다. 정말요? 미라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다. 회장님께서 당신에 대한 일기와 편지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지영이 잠시 멈춘 후 말했다. 새로운 유언장도 있어요. 유언장이요? 네. 당신에게 감사의 표시로 재산 일부를 남기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럴 리가. 제가 재산을 바란 적은 없는데. 알아요.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당신을 가족으로 여기셨어요. 진짜 가족으로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지영이 미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모든 기록이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거예요. 그날 저녁, 세 남매는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송 변호사로부터 유언장 내용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게 말이 돼? 준호가 소리쳤다. 아버지가 하인에게 재산을 남기다니. 분명히 미라가 아버지를 이용해서 만든 거야. 현우가 화를 냈다. 법정에서 유언장의 진위를 다퉈야 해. 예진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알고 있었다. 송 변호사가 30년간 아버지와 함께 일해온 신뢰받는 변호사라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힌 글들이 모두 진심이었다는 것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30년간 회장을 진심으로 돌본 미라의 헌신과 사랑이, 그리고 그것을 알아준 회장의 감사함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질 때가 온 것이었다. 재판이 열리는 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라는 피고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차분한 결연함이 스며 있었다. 검사가 일어서서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피고인 윤미라는 30년간 최 회장을 돌보며 무죄하게 살아왔습니다. 새로 발견된 증거들이 이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세 남매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치매 환자를 무단으로 데리고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 원장의 진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김지영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먼저 최 회장께서 직접 작성하신 일기장을 낭독하겠습니다. 2023년 3월 15일. 미라가 없었다면 이 외로운 집에서 어떻게 버텼을까? 아이들은 돈 얘기만 한다. 오직 그녀만이 나를 한 인간으로 대해준다. 법정안이 조용해졌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2023년 8월 20일. 병이 점점 심해진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하지만 미라의 따뜻한 손은 기억한다.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방법을 생각해봐야겠다. 현우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의 진심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줄 몰랐다. 2024년 1월 10일. 변호사와 상의했다. 미라에게도 뭔가 남겨주고 싶다. 그녀는 내 가족보다 더 나를 사랑해 주었다. 예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지영이 계속해서 말했다. 이제 증인을 소환하겠습니다. 송민석 변호사님. 송 변호사가 증인석에 섰다. 30년간 최 회장과 함께 일해온 그의 증언은 무게가 있었다. 최 회장님은 작년 12월 정신이 완전히 맑은 상태에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송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 유언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영이 물었다. 미라 씨에게 감사의 표시로 저택의 서재와 소정의 현금을 남긴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남매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이에 있습니다. 그 유언장이 진짜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송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필적 감정 결과와 당시 회장님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사 진단서도 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다. 필적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들어보겠습니다. 필적 전문가가 증언했다. 99.8% 확률로 최 회장님의 친필입니다. 위조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변호사에게 속삭였다. 뭔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하지만 변호사도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법정 뒤편에서 누군가 일어선 것이다. 재판장님, 제가 증언하고 싶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그것은 최 회장이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오늘은 정신이 비교적 맑아 보였다. 아버지. 세 남매가 동시에 일어섰다. 재판장이 물었다. 최 회장님, 증언하실 수 있는 상태이신가요? 네. 오늘은 정신이 맑습니다. 회장이 또렷하게 대답했다. 미라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말하고 싶습니다. 회장이 증인석으로 나아갔다. 미라는 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30년 전 제가 미라를 고용했을 때는 단순히 가사 도우미가 필요해서였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었어요. 아버지. 준호가 말하려 했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제 아내가 암으로 투병할 때 밤낮으로 간병한 것은 미라였습니다. 제가 사업에만 매달려 있을 때 아이들을 돌본 것도 미라였어요. 현우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릴 적 자신을 돌봐준 것이 어머니가 아니라
미라였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아내가 죽고 나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제 곁에 있어준 사람은 미라뿐이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근에 제가 치매에 걸려 기억을 잃어가지만 미라의 따뜻함만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제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었어요. 법정안이 숙연해졌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유언장에 그녀의 이름을 넣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세 남매의 변호사가 질문했다. 하지만 회장님, 그날 공원에서는 피고인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병 때문이었습니다. 회장이 슬프게 말했다. 치매 증상으로 인해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실합니다. 미라는 제 은인이자 가족입니다. 그 순간 미라가 일어섰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재산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 미라야. 회장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서 더욱 고마운 거야.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다. 윤미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또한 최 회장의 유언장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법정에서 나온 후 세 남매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준호가 미라에게 다가와 말했다. 미라 씨,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했어요. 현우도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돌봐주셨는데. 예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릴 때부터 저를 돌봐주신 건 미라 씨였는데 저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미라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아요. 여러분도 회장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였잖아요. 하지만 그들 사이의 균열은 이미 깊어진 상태였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재산에 대한 탐욕이 가족의 유대를 끊어놓았다. 한 달 후, 최 회장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임종을 지킨 것은 미라였다. 미라야, 고마웠다. 회장의 마지막 말이었다. 회장님, 편히 쉬세요. 미라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장례식 날, 세 남매는 각각 다른 장소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의 가족이 아니었다. 재산을 둘러싼 다툼은 계속되었고, 결국 그들은 법정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미라는 회장이 남겨준 서재와 소정의 현금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일하는 회장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저는 행복해요. 30년 동안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저 멀리 최 회장의 저택이 보였다. 그 집은 이제 매물로 나와 있었다. 가족이 해체된 집은 더 이상 누구의 보금자리도 될 수 없었다. 저택의 정원에는 여전히 미라가 가꾼 장미꽃들이 피어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돌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시들어가는 꽃들처럼 그 가족도 서서히 흩어져 갔다. 미라는 창문을 닫고 부엌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혼자만의 소박한 저녁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흘렀다. 30년간 한 사람을 진심으로 돌보며 살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인정받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충분했다. 바깥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왔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미라에게도 새로운 인생의 봄이 찾아온 것이었다. 그날 밤, 미라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다. 더 이상 그림자로 살 필요가 없었다. 이제 그녀는 당당히 햇볕 아래 설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진실은 결국 승리했고, 진정한 사랑은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탐욕에 눈먼 가족들은 서로 등을 돌린 채 각자의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했다.
저택의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진실의 빛은 영원히 남았다.